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 집회 참가하시느라 또 고소장 접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자, 뭐 MBC 고소장을 우리가 이제 접수하고 나면 네. 이제 경찰에다가 검찰이 내리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너무 그 정권의 이 뭐 공영 방송격인 네. 그런 방송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네. 정권에 좀 이렇게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한국당은 이제 울고 싶은데 네. 그 일본 그 관련 보도를 하면서 네. 한국당 마크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 몰려가 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고 네. 또 우리는 앵그리 블루는 또 MBC에 네. 이제 몰려가 항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면 네. 뭐 나치 때도 그랬고 뭐 옛날에 저 소련이 네. 이렇게 적화되는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그 매체들이나 다 이런 것들이 네. 이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아무리 이제 세상이 이렇게 암흑기라도 그때그때 싸워야지. 네. 다들 그냥 귀찮거나 두렵거나 뭐 해봤자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아예 싸우는 걸 포기하면 이제 그럼 법과 제도가 그냥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는 사법 당국이라던가 법원 이런 곳이 이제 그런 여론이나 이제 언론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언론의 장에서 어떤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일반적인 여론과 언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뒤따라서 국가기관도 그러니까 내부에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무원들도 드물긴 하지만 내부에 그래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뒷받침이 안 되면 혼자서 또 그 조직 내에서 그런 일을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론과 언론의 시장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진작에 싸웠어야 되는데 지난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2년이 넘도록 사실 제대로 된 싸움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황장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제 뉴스 브리핑 회원, 앵그리 블루 회원들이 이제 그런 싸움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한 좀 의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결과적으로 단순히 뭐 황장 소장이나 뉴스 브리핑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4월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정치 지형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러저러한 뭐 제가 어떤 업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저 나름 어떤 사명감이라던가 나름 어떤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이 정권의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의혹이나 네. 또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그냥 잔인하게 그렇습니다.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신재민도 그렇고 김태우도 그렇고 예, 그래서 다들 이 정권에 좀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네. 양심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네. 우리 배우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이 중요한 폭로 사건이나 비리 사건, 의혹 사건 또 부패 사건 이런 부분들을 무마해 가는 부분이 그야말로 자기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는 도 같았다 네. 하면서 큰 지금 착각을 좀 하고 있는 오만한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면 그 집회한다 하니까 느닷없이 그 우리들 병원 네. 그걸 검찰이 네. 그냥 해당 관련 고소건이 네. 뭐 무혐의다 네. 이렇게 처리를 네. 하면서 처분을 내리고.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본질적인 1,400억 대출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신모라는 여인이 예. 동업자가 예.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사금융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서류가 위조됐다고 예. 진정한 부분을 예. 이렇게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이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일부 있었지만 네. 대다수 국민들은 이 사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뭉개버린 게 예.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그런 보도를 막고 그래서 그렇게 줄기차게 우리들 병원 1,400억 부당 대출 의혹을 제기해도 보도를 일단 막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대다수 모르는 상황에서 그 건과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지금 펜딩돼 있는 네. 건을 그냥 뭉개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윤석열 뭐 중앙지검 이제 검찰총장이 됐지만 네. 체제, 조국 명령 체계 이런 부분이 매우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뭐 아주 오만하게 확신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래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지상파 공영 방송사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SBS 같은 경우가 조금 덜할 뿐 MBC, KBS, YTN, 연합뉴스 등등의 이제 민노총에 소속된 이제 언론 노조 쪽에서 이제 완전히 회사의 경영이나 편집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이슈가 이제 생길만 하면 그런 각 언론들 이제 거기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조선일보 같은 또 언론들은 뭐 이제 장자연 씨 사건 등등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코를 끼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예. 겁박을 하고 예.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면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장악된 또 검찰이나 이제 사정 당국이 뭐 그러니까 뭐 이슈가 아닌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한 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금 이제 한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모든 게 지금 가능하지 않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사태가 있을 때 보면 몇 가지 패턴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손혜원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끌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모든 보도들, 네. 의혹 제기들이 다 지나가 버리도록 네. 놔두고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네. 이제 더 넣을 거 없냐 싶을 때는 네.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쪼개갖고 잘게 네. 지금 이번에 보면 피우진이가 손혜원이 아버지 특혜 준 거는 네. 피우진이 빼주고 네. 담당 담당 공무원 하나 슬쩍 불구속 기소로 걸어놓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손혜원이 부분에 지금 일부 재판 넘어간 부분은 뭐 손혜원으로 봐서는 좀 억울하다 싶겠지만 결국은 정권은 손혜원을 이제 시간을 끌면서 저항 의지를 상실시키고 손혜원 자리에 이제 정청래 원래 주인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당에 돌아올 길을 거의 봉쇄하고 그냥 적당히 무모해 줄 거니까 그걸로 입 닫아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자, 손혜원은 이제 저항 의지를 상실했을까요? 평소에 저 여자 성격으로 보면 억울하다. 뭐 그래서 이래야 이제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 정권 같은 경우면 이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김영우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러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렬한 반박적인 활동을 하고 했는데 손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근데 손혜원 의원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막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나왔던 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거의 뭐 확언된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그 씨와의 아주 그러니까 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막 무소불위의 어떤 이런 언론을 했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정리 방향대로 쭉 진행됐을 때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이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정권은 손혜원과는 너무 손혜원이 복잡하니까 그렇습니다.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제 손혜원이 가만히 있을 건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겠죠.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러 이제 뭐 확인된 내용들만 봐도 그 문재인 가족이라는 가족 구성원들이 손혜원과 어떤 무슨
단순히 뭐 그 김정숙 씨와의 어떤 그런 여고 동창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랜 세월 동안 네. 뭐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문준영이 모든 그 네. 가족 멤버들에 대해서 네. 직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 그 손혜원 씨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의 문재인 집안은 내가 일으켰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러저러한 부담이 된다고 나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걸 딱 정말 제대로 포착했을 때는 글쎄요 어떻게 되려는지 좀 네. 최근에 손혜원이 비교적 조용한 편인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도 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이제 정청래한테 네. 줘버렸다는 거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목포 가기도 지금 뭐 어쨌든 검찰이 네. 그 투기에 대해서 네. 유죄로 네.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목포 가서 뭐 입증하겠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혜원이 지금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정권이 손혜원 건도 그렇게 처리하고 드루킹 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드루킹 일당만 지금 배락을 맞고 네. 김경수는 이제 적당히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김경수가 잠깐은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지만 네. 결국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다 뭉개버리고 제가 이제 가장 앞건이 웃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해왔던 석탄 밀수와 네. 정제유 불법 한적에 대해 이번 일본의 그 조진원 국민의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2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더만은 국회 가갖고 우리가 뭐 배를 일본에 통보해 줬는데 일본이 뭐 밀수에 관련된 배를 손을 안 댔다 뭐 그렇게 말을 한 게 다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철저하게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가를 아는 사람들은 안 달라드니까 네. 저 황장숙 같이 좀 모질하거나 무식하거나 해서 달라드는 저런 놈은 뭐 유튜브 채널만 원활하게 안 하면 네. 크게 사회적 영향력을 못 미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뭉개고 가면 된다. 한국당만 공개적으로 안 떠들면 된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떠들 놈 없을 거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으로 계속 지금 이게 어느 순간은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도 작년 이제 말 올해 초에 뭐 김태우 수사관 뭐 드루킹 사건, 손혜원 신재민, 사건, 손혜원 신재민이 해서 줄줄이 샀다. 예. 문다의 문제도 뭐 예, 문다의 이주 문제도 문제도 해서 있고. 정말 뭐 올 뭐 그 겨울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뭐 갑자기 모든 게 다 뭐 묻히고 역전당하고 하더니 지금은 뭐 이게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조차도 좀 혼동스러울 정도로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 수습의 능력자다.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꽉 틀어지고 검찰을 네. 무한 충성을 받고 예. 그리고 경찰도 우리한테 충성을 받죠. 꽉 틀어지고. 네. 그럼 검경이 꽉 틀어져 있고 사법농단으로 판사들도 실컷 혼내놨으니까 네. 판사들도 못 튈 거고 네. 이 헌법재판소까지 우리가 다 해놨다. 네. 그럼 뭐 감사원이나 이 국정원이나 국세청년 국세청이나 말할 것도 없다. 예. 그렇게 이제 거의 완벽하게 자기들이 장악했으니 어느 놈이 달라들겠냐. 네. 총선 때까지 이제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 좀 두들겨 잡는 거를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지금 뭐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네. 청와대에서 임명장 주면서 지난주지요. 네, 맞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담겼다는 거 우리 총장님이라니. 그리고 우리 것도 열심히 조져주세요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요만큼 얄미울 건데 네. 그렇게 막 가식을 떨고 위선을 떠는 거 보니까 국민을 진짜 뭘 호구로 하나 싶어서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소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참 세상에 완벽한 게 없는 게 그 어느 뭐 예전에 이제 뭐 군사적 영웅이라는 국가적 영웅이 전성기에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그게 자기가 망하게 되는 원인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원인을 보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아주 끝장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문재인 생각에는 이제 뭐 뭐가 겁날 게 있냐, 뭘 내가 두려워할 게 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 이제는 그 조금의 어떤 자제라던가 그 어떤 자제라던 것이 이제 풀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장 뭐 죽음 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라도 뭐 수사를 하라 뭐 이런 거. 이번에 그 휴일에 뭐 제주도에 송기인 신부 집에 가서 뭐 1박을 했니 여전히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대통령이 뭐 1박을 하든 휴가든 네. 아니든 네. 어쨌든 주말에 움직이면 그걸 당연히 언론은 보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말에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이거 휴가 아니다. 네. 주말 쓰는데 뭔 관계 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 가족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호원이 따라붙고 사전에 가서 점검해야 되고 수많은 인력이 장비가 따라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주변에 민폐고 성가시게 하는 건데 그러면 현지의 경찰들도 또 전부 출근을 해야 되고 당연합니다. 네, 현지의 군대도 또 네,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보통 뭐 경호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움직이면 경찰, 군대, 현지 공무원 등이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다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휴가도 아니고 휴일에 내 마음대로 간다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가서 해놓고는 그걸 설명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오만해지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뭐 정권 초반기 같아 하면은 아마 또 이제 뭐 탁현민 씨 같은 사람 양반이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뭐 어떤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쇼도 해가지고 아마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이제 그것도 하기가 귀찮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첫 번째 뭐 당연히 뭐 선진국일수록 뭐 그래서 뭐 휴가를 오래 가니 많이 논란이 있지만 어떤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휴가 일정도 공개를 하고 내가 어디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하고서 심지어 뭐 그 안에서 뭘 했는지까지도 공개적으로 다 브리핑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이제 보안으로 유지를 하지만 다 공개를 하는 반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공격도 하는 거지 선진국의 모습인데 이제 이 정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 이 또 게다가 문재인이라는 사람 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좀 지지하고 있는 핵심 세력들은 지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7시간 동안 뭐 분단위로 무슨 뭐 설명하라고 난리나게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뭐 휴식을 뭐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당연히 어떤 장소를 이동도 할 수 있고 할 것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무슨 떨렁 무슨 저기 비행기 그냥 혼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야 될 책임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야 이제 정말 좀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당이 거의 우리가 2부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무력화되고 또 여당 내에 비주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역대 권력 중에서 이 문정권을 보고 직접 나무랄 수 있는 뭐 보수들이 뒤에서 시부렁시부렁 하지만 뭐 그거야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너네끼리 하는 소리지. 가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문을 향해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지 지금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의 사각지대에서 존재해도 되느냐? 좀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뭐 그 무력으로 집권했다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사회 원로들 뭐 특히 기독교 관련 원로들에게 뭐 어떤 장관이나 이런 명단을 좀 검토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기독교 특히 뭐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뭐 불교 이런 데서 종교계 원로들이라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근데 좀 어떻게 그런 분들 다 돌아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 그냥 그러니까 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뭐 원로라고 계시는 분들은 청와대에서 밥 먹자고 부르면 쭈루루 가서 그냥 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돌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뭔 소리는 뭐 서로 모를 정도의 그런 얘기를 애매한 소리 나든가 하는 상황이고 뭐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뭐 자유롭게 뭐 어차피 원래 자유롭게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시간마다 딱 1분 제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참 돌이켜 보면은 왕정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왕보다는 문재인이 훨씬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의 왕은 보면 네. 신하가 대또래 아니되옵니다 하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무슨 뭐 이 가족들에 관련되어서 뭐 생모를 뭐 어떻게 예우하느냐, 심지어 세자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작업이 필요하고 안 되면 화가 나서 그냥 눈 딱 감고 참다 칼부림을 사약을 미기거나 뭐 그러고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부 잘 못하면 세자에서 잘리고. 예. 근데 세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왕보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전 왕조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그 왕이 좀 권력이 약해서 그런 면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반만 역사를 하는데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지 저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그 이 사초 역사를 쓰는 사관은 그냥 좀 임금이 봐줄래도 안 봐주고 네. 칼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걸 또 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해 서술한 걸.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 같은 데서 그런 정도 규칙이 있었는데 문은 자기 입으로 그냥 연설하면 자기 역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 깜빵에 집어넣으라고 이제 선동하다가 보니까 이 사고가 난 게 그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이 기무사 네네네. 사건. 네. 그 문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보통 보면 이제 한 3년 차 되면 뒷감당을 생각해 갖고들 조심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선거에 이기고 지고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뒷감당이 생길 일이 없다. 네. 이렇게 확신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뭐 큰 원인은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그 이런 기재들을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야당이 워낙 이제 무력하다 보니까 예. 뭐 더 이상 뭐 두려워할 거는 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제되지 않은 이제 그 조작된 여론 시장에서 누구라도 이제 뭐 뭐 문재인을 비판하거나 뭐 찬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완전히 매장을 당하니까 매장 당할 정도로 이제 뭐 이게 와도 공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뭐 아무것도 뭐 현재는 아무것도 두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공격하는 거는 대통령의 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공격들을 많이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뭐 최근에 일본의 친일 프레임 부분에 네. 대한 문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면 막 난리더만요. 아니 그래서 최근에 이해찬 대표였습니까? 뭐 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이게 민주주의나 이 정신이라는 것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정말 그 혈통과 어떤 뭐 서양 같으면 신의 어떤 그 권한으로 이제 왕이 된 즉위에 된 왕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맹자의 그 혁명사상 같은 것인데, 아니 그것조차 허용이 안 돼, 민주국가에서 허용이 안 된다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뭐 아예 그 집권 세력들은 이제 뭐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뭐 소련의 어떤 그런 일인 독재 시대나 아니면 마오쩌둥 주의에 뭐 심취를 해서 그것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원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인 것 자체가 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뭐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야당이나 반대 세력이나 또 비토를 넣는 계층들이 무력화됐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전방위로 다 장악을 해서 겁을 주든 뭐 바꿔치우든 해서 권력을 강하게 쥐고 있으면 우리는 옳으니까 우리는 검찰도 좀 강하고
경찰도 강하고 국세청도 국정원도 강한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 민주주의에서 국가 기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까? 저기는 지금 상권 분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는 노골적으로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만나서 주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참 저 좀 더 굉장히 좀 절망감이 들고 이제 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식자층, 엘리트층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라고 동의를 합니까? 그 이게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원 같은 걸 예를 들면 예. 외부의 어떤 압력이 없으면 내부적인 개혁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쪼는 게 맞다는 얘기를 제가 뭐 좀 들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때 그 판결을 했던 판사가 영장 판사가 영장 판사는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될 건데 그때 당시에 이 블랙리스트는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화이트리스트 또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 넣는 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동부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해오던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냥 끝났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끝나버렸죠. 그 판사의 영장 발부 판사의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민주주의냐? 민주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좀 문제가 됐던 것인데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뭐 꼭 등치되는 거 아니지만 어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건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데 상당수의 국민, 그것도 뭐 식자층이라던가 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라고 하고 있는 상당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공공선이란 목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죠. 예전부터 예. 한 뭐 수백 년 동안 내가 공공선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런 개인의 어떤 자유나 권리는 아예 뭐 상당 부분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지난 14년인가 가짜 그 쿠데타 15년인가 있었나요? 그 터키에. 네네네. 이후에 보니까 대학을 뭐 몇 개를 폐쇄하고 검찰, 경찰, 군인, 뭐 재판관, 판사 어마어마한 숫자를 뭐 한 20만 명 가까운 숫자를 옷을 벗겨 버렸더라고요. 이 아들이 에르도안, 그 터키의 지금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도 대통령이 선거로 지금 자기가 원래 내각제 산하의 대통령이었는데, 총리. 예, 저 이제 총리를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법안을 갖다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네. 이제 완전히 카리스마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투표라는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독재로 가는, 거의 저 사람 2029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죽어야 끝나지, 지 죽기 전에는 끝까지 해먹겠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터키에서 선동가로서 서민들의 지지를 뭐 해교 원리주의에 기반을 해서 받으면서 선동을 해서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이 뭐 이스탄불 시장이 선거에서 졌는데 뭐 수도는 앙카라지만 터키가 뭐 이스탄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식의 민주주의로 가는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와 우리가 에르도안을 보면 좀 웃기지요. 저게 푸틴이나 시진핑 따라한다. 근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터키의 에르도안이 하는 민주주의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나? 각 행정부에서 반대 세력들 다 쫓아내고 쫙 청소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난 정권들 다 깜빵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부패는 눈 감고 이쪽의 부패는 그냥 다 청소한다고 지금 칼질을 하고 사법부 뭐 검찰 경찰 군 다 장악하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인 독재라는 게 형성되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팔을 완벽하게 이제 양쪽을 딱 양분하고 자, 나는 이제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좌파고 상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자, 저들은 인민과 국가의 정리를 한 다음에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좌파가 나오면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그 안에서 분열되면서 또 그 어떤 사람과 그 생각에 또 배치되면은 또 인민의 적이 되고 국가의 적이 되고 또 정리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쭉 가다 보니까 결국 단 한 사람, 뭐 스탈린, 모택동,
뭐 김일성 이런 식으로 그 한 사람의 생각에만 반대해도 다 인민에서 국가에 적이 되면서 싹 정리되고 이제 그런 1인 독재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된 것인데 바로 그런 위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이 뭐 아량이 넓고 그 무슨 철학적인 대단한 확신이 있어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다원주의나 이런 자유주의를 보장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나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거는 하여튼 지금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이게 유지가 되는 이상 뭐 터키나 뭐 차라리 터키는 그래도 관광이라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베네수엘라를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 기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정치 체제나 경제가 딱 북한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문을 비판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려서 비주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70년대, 60년대도 대한민국에 이런 적이 없었던 거죠. 예, 여권 내부에 비주류가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그렇습니다. 달라들다가 많은 사람이 숙청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주류가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야당에서 문에 대해서 한마디 하기만 하면 그냥 안 둔다고 달라들거나 고소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한마디 하는 것도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뭐 치명적인 어떤 것을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후진하기 위한 후진 예비 신호처럼 요즘에 이렇게 다들 비판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좀 세게 좀 얘기했다가 예, 그럼요. 예. 들어가고 그래서 세게 할 때는 이제는 좀 있으면 후진이 후퇴가 그래서 항복이 너 예정돼 항복 전에 예. 내 항복 안 받아주면 너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하고는 곧바로 항복해버리는 일이 지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뭐 싸울 의사가 진정으로 없는데 상대가 어떻게 양보를 왜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 생각.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렇게 뭐 청와대나 대통령 문재인이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됩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싸우려고 마음을 딱 먹는 게 제가 느껴져야 야 이거 내가 좀 약간 그 이거는 양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니 상대가 뭐 진정으로 싸우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그걸 왜 양보합니까? 자, 옛날에는 야당을 상대하는 거는 이제 그 경찰이 하고 무슨 돈 묵은 확실한 걸 잡아서 깜빵에 집어넣기 직전에 국회가 방탄국회를 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경찰로 떨어져가 경찰도 본청도 아니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21명 오시오 하면 그거 출두하기 싫어서 국회를 열고 추경을 해줘요. 근데 살다 이제 경찰 방탄 국회를 처음 봤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전에는 차라리 막 중정에서 이렇게 야당 차라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저기 중정부장이나 안기부장이 야당 관리를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등포 서장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의원의 격과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그 뭐 지검장 정도도 아니고 이제 경찰 일개 서장이 야당은 내가 컨트롤해서 저놈들 안 들어옵니까? 오늘도 하루 더 부를까요? 그 불러 제끼라. 그러면 저놈들이 또 국회 열자고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안보 지디 좀 한다 할 거다. 저거 주장은 다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는 추경시켜줘야 될 거다. 이제 그러니까 열어서 반일 계리안, 규탄 계리안 채택하래라. 뭐 딱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피해자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의 제일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어느 날 보니까 남이 당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당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아차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뭐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 때도 그랬고 이제 나치 시대도 그랬고 처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극악한 막 귀족들 그 막 지주 그런 사람들만 당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시간 지나 보니까 뭐 좀 안다고 떠드는 것들이 이제 끌려 나가고 어느 순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가진 거라고는 농장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도 이제 부르주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보내거나 아예 사형당해 버리는 그게 그런 식으로 다 되었던 거지. 언니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한 번에 그냥 싹 뭐 볼셰비키면 볼셰비키 말고 다 너희들 죽여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 딱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보수 성향이 아니신 국민들이야 뭐 저 꼴배기 싫은 놈들 이제 뭐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속시원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 날라오려는지 그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국민분들 중에 그래도 정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 정말 뭐 사회 밑바닥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막 가자는 심정 그런 분들이 실제 그렇게 살지도 않으시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막 가자는 심정으로 막 어떻게 그런 선동에 이제 휩쓸려서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것까지는 또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삼성에 다니고 공무원 하고 있고 교수 하고 있고 변호사 하고 있고 판검사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런 흐름을 더 동조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만약에 정말 이게 이러저러한 상황이 돼서 사회나 그 국가가 붕괴됐을 때 삼성 다니면서 연봉 1, 2억 이상씩 받는 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뭐 공무원들 나 공무원 됐으니까 나 이제 뭐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 뭐 몇백씩 받겠지. 그게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다 못 사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 하는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좀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오늘 저도 뭐 어느 때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뭐 이 상황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여튼 뭐 남의 자유가 그래서 제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 지금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물러서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저항을 각자가 하면서 독재로 가든지라도 가야 나중에라도 희망이 있지. 마치 이게 다 당연한 것처럼 다 받아들이면서 독재로 가게 되면 나중에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시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는 말을 과감하게 해서 각자 자기 부분에서 이런 민주주의 무시 행위에 대한 균열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